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코스피 5.7%,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7.3%나 폭등했습니다. 자,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이라는 호재에 국내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장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매도 가격 조절이 기능이 된다, 순기능이 있다 강조했던 금융당국의 논리,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듯이 지금 파란 줄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공매도 장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0.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신용 장골 훨씬 더 높습니다. 코스피는 2배, 코스닥은 무려 4배나 더 높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신용 장골도 좀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나 고쳐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실제적으로 지금 효과가 있는 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완화입니다. 현재 특정 종목 한 종목당 10억 원으로 한도가 돼 있는데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쪽으로 정책을 좀 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강권의 증시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그리고 외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가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1% 상승하면서 34,095포인트, 나스닥은 0.3%가량 상승하면서 13,518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는 0.18% 상승 마감하면서 4,365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한 주 찬란하게 보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면서 4.66%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지난주 50bp 가까이 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후반에 나오게 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등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의 연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 후반에 10년물 국채 발행까지 함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나온 경제 지표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고용 동향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고용 동향, 고용 추세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고용 시장을 보는 선행 지수로 상승하게 되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지수는 114.16으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고용 추세 지수가 작년 3월에 고점에 도달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서 지수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의 바람대로 고용 시장이 둔화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금 역시 빨간불 켜면서 1999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을 이어가겠다라는 소식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우디는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그리고 러시아는 연말까지 하루 30만 배럴 감산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기사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가져왔고요. Yellen to meet with China counterpart this week before Biden Xi talks라는 기사입니다. 옐런 장관이 바이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전에 이번 주에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다라는 기사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둔 9일과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허 부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관계를 안정시키고 특히 또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보다 집중적인 외교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옐런 장관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강압적 행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조율 중이긴 합니다만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양국 정상회담이 이
이 자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즉 정상회담 직전에 옐런 장관이 만나게 되는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미중 긴장 완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고성능 그리고 최근에는 저성능까지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섰고요. 중국은 이에 대한 맞불 조치로 흑연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내건 이 경제적 조치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은 좀 나아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CNN 기사고요. 트럼프 leads Biden in battleground states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끌고 있다, 즉 앞서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년 11월 5일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1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미국 6개 주 3,662명의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번 조사에서 당장 오늘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이렇게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따돌렸고요. 위스콘신에서만 유일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바이든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에게 다소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8%,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될 텐데요. 지금처럼 트럼프가 앞서게 된다면 신재생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선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로 나눠서 함께 보실 텐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초록빛으로 물든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빅테크주 위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기술과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가 상승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 부동산, 금융과 에너지 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징주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전일 대비 1.4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의 10월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매출은 지난해 대비해서는 약 4% 정도 감소한 건데요. 그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중국 세무당국은 폭스콘의 광둥성, 장수성 사무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요. 중국 자연자원부는 허난성과 후베이성 공장의 토지 사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직접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조사는 중국에서 애플의 입지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이 애플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러한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주가의 흐름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31%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동안의 상승세 조금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독일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달부터 임금을 4% 정도 인상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달 1,500유로,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209만 원가량의 보너스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조 결성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일하게 작업 현장에서 노조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을 겪게 되면서 혹시 모를 움직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가 결성될 때에는, 그리고 파업이 됐을 때에는 추가 인건비까지 상승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는 하지만 노조 결성 압박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뉴스의 주가 계속해서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를 전달드리는데요. 이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피, 코스닥. 자,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문을 열지 우선 이슈부터 점검해 보시죠. 공매도 막히자 코스피 134포인트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 어제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보면서 와, 이게 지수가 이렇게까지 크게 상승할 수가 있을까라고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률을 감탄하면서 지켜봤는데요.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역시도 지난 2021년 이후 2월 25일 이후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요. 코스닥 7%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버블이 있던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거의 3년 5개월 만에 30번째로 코스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청산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쇼커버링, 즉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한 환매수에 나서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인데 이 환율 역시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밑돌았는데요. 그렇게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업종별로도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동안 눌렸던 2차 전지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었고요. 특히나 반도체와 바이오 쪽에서도 상승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국내 증시를 매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다퉈서 원화를 사들이고 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까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총선 카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추이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어제 5.66% 급등하면서 2,500선 넘기면서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7.34% 급등하면서 839.45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드카가 거의 3년 5개월 만에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보호용이지 총선용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쇼커버링을 이제 외국인은 거의 1조 원 넘게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셀코리아에 대한 우려는 좀 증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7만 전자 회복에 반도체 배당주가 안전지대. 자,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업종 가운데 반도체도 껴있죠.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상승률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공매도 금지 후폭풍에 대한 대응을 지금 서울경제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로 셀코리아, 즉 이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투자 포인트를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반도체와 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배당주로 잡아야 한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87% 급등하면서 7만 선을 되찾았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7만 선에 다시 올라선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13거래일 만입니다. 이 SK하이닉스 역시 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어제 5.7% 급등하면서 13만 3천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통적인 고배당주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하반기에 또 이 찬바람이 솔솔 불 때 고배당주 관심 많이 가지실 텐데 다만 최근에는 이 금융주 역시도 함께 눌림목을 버티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금융주 특히 고배당주에 주목하자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업종의 주가도 어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 5.89% 상승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4.97%, 우리금융지주는 3.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증권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8%, 삼성증권도 4%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금융주 역시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일부 종목에서 쇼커버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오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모두가 입을 모아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공매도 금지 시기에 주가가 반등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공매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다울투자증권 역시도 오히려 과거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외국인 순매도세가 계속해서 강화됐다라는 우려까지도 크게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로 10월 내내 일관하면서도 유독 이 업종만은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보였었는데요. 그게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증권업계에서 3분기, 내년 4분기 혹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계속해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주를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 그중에서도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을 일제히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D램 쪽에서는 적자폭을 줄여가고 SK하이닉스는 D램 흑자 전환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공매도 금지 여파 이후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과 종목이 주목받으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옮겨갈 것이라면서 이제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디로 집중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실적 기대감과 고금리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대형 반도체 업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을 것이라면서 금융업종에서도 최선호는 보험 쪽으로 잡아봤는데요. 이 배당 가능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회계 업황이 좀 확보됐다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 역시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경기와 금리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이 경기 방어주로서 매력이 보다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역시나 증시 8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떨어진 업종과 떨어진 지수 종목들도 있겠죠. 어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2차 전지주, 다만 2차 전지 인버스 ETF는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2차 전지 ETF와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인버스, 특히 역방향 상장 지수 펀드가 하루 새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어제 23% 넘게 급락하면서 19,82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중 저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상품 다변화를 목표로 9월 12일에 상장한 이후에 공매도 금지 발표 전에는 계속해서 상승률을 높여가면서 22% 최대 상승폭을 보였었던 ETF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셈이 된 건데요. 상반기 급등했었던 2차 전지주가 미국 긴축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서 특히 7, 8월 이후에 조정장이 계속해서 진입했었습니다. 7월까지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주도로 계속해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었지만 이 여름 이후에 계속해서 하향 조정받으면서 이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매도 리포트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어제 2차 전지주들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모두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률,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는 일제히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2차 전지 ETF 역방향을 추종하는 이런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다라는 점인데요. KB운용이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선보였었던 상품이었습니다. 실제 10월 한 달간 27.48% 오르면서 이 국내 상장된 전체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어서 이 많은 분들께서 2차 전지가 이제 계속해서 바닥을 보인다면은 진짜 역방향 ETF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많은 분들의 매수세가 또 집중되기도 했었는데 이 공매도 금지는 나아가서 인버스 ETF 운용에도 적잖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었는데 이 시장 분위기상 호가를 내는 LP들이 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ETF 역시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ETF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 간 괴리율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 한편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하는 순방향, 즉 정방향 ETF 12종은 이날 20% 내외로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사업의 애플 효과까지 디스플레이 4분기 최대 실적 전망한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에는 그래도 적자를 좀 지속해서 이어갔지만 다만 흑자 부분으로 좀 앞으로 계속해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흑자 전환을 크게 성공하고 영업이익과 매출단에서 모두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국내사가 아이폰 15 패널의 독점 공급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둔화로 인해서 오랜 불황의 터널을 겪었었죠. 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이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희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디스플레이 고객사의 큰손인 애플 아이폰 패널 공급을 국내 업체들이 독점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이 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요 둔화 기간 동안 이뤄졌었던 OLED 즉 유기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 체질 개선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질 것이라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4분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넘는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보다 더 좋은 4분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이 1,000억 안팎의 흑자를 내면서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개선의 핵심은 바로 애플 효과에 있었습니다. 전작과는 달리 이번 아이폰 15 패널 물량은 전체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공급하고 있는데 출시 직후에는 중국 쪽에서 사실 판매는 부진했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BOE가 이 기술적인 한계로 아이폰 패널 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두 국내사에 집중됐다라는 그런 희소식까지도 추가적으로 함께 전달드리는데요. 이 삼성 OLED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면서 앞으로 신사업 역시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라는 의견까지도 추가했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는 ITO OLED 그리고 차량용, 증강현실 등 이 가상현실과 신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겠다라는 의견을 보내면서 앞으로 업계에서는 OLED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희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저희는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까지도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의상 컨셉은 수박바 같습니다. 저는 미국장의 상승을 기원하면서 초록색, 그리고 우리 김신 팀장은 우리 국내 증시 상승을 위해서 빨간색 의상 입고 와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헤드라인 공개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선점, 클라우드에 돈 쏟아붓는 빅테크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사실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좀 좋게 줬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하이퍼클로바 X가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앞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나왔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결국은 빅테크들이 계속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이 AI 산업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 쪽에서 봤을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글로벌 빅테크 3 기업이 지난 3분기 동안에 클라우드에 투자한 금액만 42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치면 약 54조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2분기 대비했을 때 약 1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치가 단순하게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2023년, 2025년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조금씩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관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산업을 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느냐?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초기 단계입니다. 물론 뭐 챗 GPT라든지 이런 쪽에서 점유율을 꽉 잡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선점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챗 GPT라는 게 작년에 나왔고 작년부터 챗 GPT가 나오고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생성형 AI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 AI 상승폭은 굉장히 크게 열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AI가 나왔을 때 생성형 AI 그러니까 채팅을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도 함께 연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봇에도 함께 연동이 될 수 있고 교육이라든지 혹은 의료기기 이런 쪽과도 함께 다양한 산업군과 연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앞으로 이쪽 사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들이 이쪽 시장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쪽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 AI 산업 성장으로 인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가 될 예정이고 뭐 데이터 트래픽도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큰 폭으로 좀 성장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에 매년 평균 17%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생성형 AI 시장 같은 경우에 매년 30%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관련 부분으로 봤을 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 있어하는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살짝 들어보니까 저희 PD님이랑 감독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한 달에 한 주씩만 사도 연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클라우드 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기조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국내 주식에서는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 사업을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긴 해요. 아직까지 AI 섹터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 투자 대비했을 때 실적이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는 단계이고 그 사업을 넓히는 확장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은 계속해서 투자를 할 단계,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는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실적주로 분류가 되기보다는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AI를 촉발시킨 챗 GPT 쪽에서의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다는 점. 물론 지난 상반기 1월, 2월 때는 AI로 인해서 주가의 강한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와줬지만 챗 GPT가 유료로 전환을 하고 있고 사용자 수가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AI 관련했을 때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의 모양새도 부진이 나온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하지만 11월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이벤트가 다소 나와 있는 만큼 관련 이벤트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전히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AI 쪽에 좀 돌려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24일에 실적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두 기업 모두 실적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거래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에서 두 기업에서의 주가의 향방은 조금 갈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어요. 아무래도 챗 GPT, 오픈 AI 쪽에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챗 GPT의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의 사용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아무래도 오픈 AI가
챗 GPT를 판매를 할 때 API에 클라우드 사용료를 어느 정도 녹입니다. 그러면 챗 GPT의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의 매출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들어서 AI 관련 멘트들이 많아요. 뭐 애플도 그렇고 머스크 쪽에서도 그렇고 AI 관련 이벤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애플도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컨퍼런스 콜에서 생성형 AI를 실제로 언급을 했어요. 그동안 애플이 AI 혹은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좀 대명사로 지칭을 한다던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M3 칩을 통해서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애플이 이쪽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IT 기기 쪽에서 애플이 갖고 있는 지위는 상당합니다. 이쪽 시장을 선두를 하고 있는 리더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관련했을 때 애플이 AI 쪽에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을 봤을 때 애플이라든지 뭐 모든 디바이스 쪽에서 AI를 탑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쪽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좀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새로운 AI 챗봇을 공개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최근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장으로는 오늘 우리 기준 새벽에 오픈 AI 쪽에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나왔어요. 지금 주요 빅테크들의 생성 AI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오픈 AI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게 되면서 생성형 AI 시대가 열렸고 그로 인해서 오픈 AI가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데이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기존에는 22년 1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23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통해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나에게 맞추는 그런 식의 GPT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입력 데이터 값도 대폭적으로 확장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료가 인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보다 더 저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점유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겠다. 아무래도 챗 GPT를 비롯한 다양한 AI 사업들이 많아요. 뭐 바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쪽에서 가격적인 경쟁력을 통해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 확장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시장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전기차 치킨 경쟁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쪽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픈AI가 가격을 낮추게 되면서 점유율을 올림으로써 관련했을 때 이쪽 시장에서의 선두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가져나가겠다. 그러면 더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오픈 AI 쪽에서 챗 GPT, 그러니까 API 쪽에서 사용료를 좀 어느 정도 받다 보니까 챗 GPT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14일에서 17일까지 열리는 연례 행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의 큐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강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MS 쪽에서 자체
AI를 좀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익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강점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의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AI 포럼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센티멘털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 또 AI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내년 초에 공개가 될 예정인 갤럭시 S24에 대해서도 좀 생성형 AI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AI 관련했을 때는 이벤트가 굉장히 다수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에 오랜만에 클라우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11월에는 다수의 이벤트 역시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혜볼 수 있는 종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을 꼽아왔어요. 섹터 쪽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AI 자체가 다양한 산업군과 연결이 된다는 점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뭐 클라우드도 있고 로봇 그리고 HBM, 의료기기 쪽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가장 먼저 보고 있는 쪽을 보게 된다면 로봇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부분과 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도 좀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로봇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AI가 나온다면 이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선 로봇에 탑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로봇도 함께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로봇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한 부분. 물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섹터 대다수가 오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공매도 관련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섹터가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이런 성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진 로봇이라든지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높은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 이슈로부터 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보면 어제 두산 로보틱스가 보호예수 해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4%대 상승을 한 모습을 보면 여전히 지금 사람들의 투자 심리 자체는 로봇 섹터에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호예수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2개월 뒤 그리고 3개월 뒤에도 보호예수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상장 6개월 전까지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관련했을 때 로봇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볼 만한 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인탑스. 아무래도 삼성 AI 포럼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과 함께 연동이 될 수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큰 상승폭을 보였던 로봇과 AI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에 주요 이벤트도 있는 만큼 해당 종목들 역시 꼭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아모레 퍼시픽 오랜만이죠. 그리고 펀더멘탈로 LS 이것도 오랜만입니다. 자, 센티멘탈 들어가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이 빨간 줄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내려갔을 때도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어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등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화장품주가 좋았었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가는데도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기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모레 퍼시픽 회사 기업의 실적이나 기업의 전망이 좋아져서 좋아지는 것도 물론 있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성장주 쪽으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타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기업의 실적이란 알파도 있지만 베타, 그거에 주가 급반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매도 잔고 뭐 어제부터 시장에서 난리죠.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한번 봤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여기 있네요. 3.1%. 그러니까 시장 평균이 한 0.4%예요. 0.4%에 대비해서 3.1%는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 이런 얘기고 어제 뭐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었죠. 포스코 퓨처엠 상가도 갔는데 잔고율 3.8%니까 시장 평균보다 상당히 높으니까 주가가 좀 먼저 달린 감이 있고요. 어제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호텔신라 시장이 뭐 코스닥 올라간 것만큼 코스피 올라간 것만큼 그렇게 많이 강력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죠. 잔고율이 7.9%나 돼가지고 야 호텔신라 뭐 잔고율 1위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장 초반보다는 조금 좀 생각보다는 약했다. 어쨌든 아모레 퍼시픽이 3.1%이기 때문에 공매 잔고율이 낮지는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되살아난 불씨. 그래서 글로벌 성장 전략 앞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좀 유연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을 너무 고수하는 정책에서 벗어나가지고 미국, 유럽, 일본까지도 지금 나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제도약에 지금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목표가를 올리는 건 사실 쉽지 않죠. 3분기 실적이 뭐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는 괜찮았다. 시장 컨센서스 수준 정도는 나왔다. 근데 앞으로 글로벌 좀 보면서 목표 주가를 좀 좋게 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아주 과감하게 표출한 NH투자증권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새로운 성장의 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별표는 이거죠. 코스RX라는 이제 회사를 자녀 지분을 취득을 합니다. 24년도에도 25년도 이렇게 취득을 하면서 내년 2분기부터는 연결 실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 회사냐면 말이죠. 금년에도 보면은 영업 마진율이 33%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될 만큼 상당히 좋은 회사고 이 회사는 중국보다는 북미 이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아, 동남아 이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결로 이익이 즉각적으로 내년부터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캐탈리스트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고 보통 우리가 지분 살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사잖아요. 근데 이 아모레 퍼시픽은 코스RX를 무려 PER 11배라는 아주 괜찮은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 사거나 아파트 살 때 어떻게 사셔야 돼요? 싸게 사셔야죠. 주식 살 때도 어떻게 사야 되죠? 싸게 사야 됩니다. 11배면 비싼 가격이 아니죠. 저희가 보통 살 때는 경영권 지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 30%고 50%고 많게는 뭐 2배 이렇게도 프리미엄을 내거든요. 근데 PER 11배에 산다는 건 상당히 좋은 가격에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싼 가격에 좋은 회사를 취득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짜배기 회사를 사는 거다. 이 회사도 그 미래에셋도 목표 주가를 18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인 거에서 좀 모멘텀이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RX를 이제 사면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중국 비중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니스프리도 그렇고 란헤즈도 그렇고 오프라인 매출이 계속 줄고 있고 매장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이니스프리도 한 90% 줄였고 란헤즈도 오프라인 쪽을 30% 매장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 쪽에서는 뭐 매출이 괜찮죠. 그런데 어쨌든 미국, 유럽 이쪽을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고 앞으로
RX까지 들어오면은 더 늘어나는 거죠. 이쪽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유럽도 살며시 이렇게 늘어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그 다각화에 이제 다시 재점화가 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이쪽 부분에서는 사실은 시장은 밀렸었죠.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은 올랐고 어제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 계속적으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멘텀을 지금 본 거죠. 중국 말고 미국으로 나가고 전체적으로 유럽 나가고 하는 그 캐탈리스트를 지금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봐서도 밸류에이션 뭐 매력도가 조금은 있죠. 이게는 이제 역사적인 밸류죠. 역사적인 밸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위축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고 쇼카 발행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아까 공매도 잔고율 3.1%라고 했잖아요. 어제도 쇼카바가 약간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역사적 밸류를 봤을 때는 하단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봐서는 낮지는 않죠. 29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지는 않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파란 걸로 감성 코퍼레이션,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이런 거 말씀드릴 때는 펀더멘탈 쪽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댔어요. 펀더멘탈 쪽에서 되게 저평가되고 쌉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모레퍼시픽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글로벌 쪽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는 리레이팅 그리고 예전에 생각했던 그 밸류에이션 밴드 이런 거죠. 여기 위에 단을 조금 생각하면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7%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아모레퍼시픽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랜만이죠. 오늘은 LS입니다. 어제 공매도 금지 이런 게 나오니까 무슨 주식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죠?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많이 갔죠? 근데 이 LS도 최근에 주가가 쭉 밀려 내려온 게 2차 전지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LNF하고 해가지고 회사를 이제 배터리 솔루션 회사를 만들면서 여기서 2차 전지 소재를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밀려났었는데 어제 2차 전지주와 함께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면 메리츠 증권에서 이렇게 썼죠. 전기화의 종합 선물 세트다. 그래서 여기서 회사가 관련되는 회사가 4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LSM&M 이제 재련하는 데죠. 그래서 판가, 구리 판가 인상, 구리 가격 강세 이런 거에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고 LS에서는 최근에 조금 수주가 캔슬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판가에 다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 LS하고 LNF가 하는 배터리 솔루션 업체 여기 2차 전지 소재도 하는 거고요. LSM&M에서 앞으로 황산니켈 2차 전지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황산니켈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LS 일렉트릭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3분기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 어쨌든 전기 인프라 관련돼서는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기 쪽도 괜찮고 2차 전지 쪽도 괜찮다.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아까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죠. 수주가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하향을 했는데 자 가격 보시죠. 13만 원 하향하는데 쭉 이렇게 내려왔죠. 13만 원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매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역사적 밸류로 봤을 때는 중앙 정도에 와 있습니다.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역사적 밴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거로 봤을 때는 PER 5.3배밖에 안 됩니다. 어떻죠? 상당히 싸죠. 여기 보기에도 그냥 싸고요. 제가 맨날 LS 일렉트릭 쌉니다. 효성중공업 쌉니다 했는데 LS는 더 쌉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58%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아모레퍼시픽, 펀더멘탈로 LS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연준 발언을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 이어가면서 3대 지수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AI 시대 인프라 선점, 클라우드에 돈 쏟아붓는 빅테크들, 11월 AI 대전을 바라보며 수혜주를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 아모레퍼시픽과 그리고 전기화의 종합선물 세트 LS까지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